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루어진단 라이브 김대홍입니다. 내일은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 추석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예로부터 추석은 풍요로움과 기쁨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올 추석은 트럼프발 관세 여파와 정치권의 극한 갈등으로 마음이 무겁다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강대강 대치 국면은 언제까지 지속되는 걸까요? 또 협치와 통합의 실마리는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이루어진단 라이브 오늘은 추석 특집으로 여야 중진 의원들과 함께 추석 민심의 향배를 결정할 전국 이슈를 차분하게 분석 전망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즐거운 정담 나누시고 추석 명절 평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안전한 귀성길을 기원하겠습니다.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습니다. 계속 밟아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법사위는 이제 막사위가 됐습니다. 네, 추석을 하루 앞둔 휴일 아침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추석 음식 준비 시작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올 추석엔 밥상머리에서 나눌 정치권 이슈가 너무 많아서 송편이 아니라 그 얘기만으로도 상다리가 휘어질 지경이라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옵니다. 그럼 지금부터 두 분의 여야 중진 의원들과 함께 우리 정치의 현재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 소개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민주당입니다. 박주민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국민의힘 성일정 의원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도 오랜만인데 인사 나누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자주 봬요. 자주 봬요. 자주 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주일에 두 두세 분 번은 모두 인사 나누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두 분 모두 이제 지역구 의원이시기 때문에 이게 평소보다 추석 때가 이제 더 바쁘다, 명절 때가 더 바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역구에 있는 유권자들 많이 만나셨을 텐데 어떤 얘기 좀 많이 하십니까, 요즘요? 예, 뭐 이번 추석 맞아서 지역에 있는 4개 정도의 시장을 쭉 다니면서 네 개요. 장도 보고 네. 또 상인분들하고 말씀도 나누고 또 장보러 나오신 시민분들하고도 말씀을 좀 나누는데요. 일단은 기존보다는 조금 경기가 풀리는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상인분들 많이 하셨고 그러나 아직 좀 부족하다. 조금 더 민생에 애를 좀 써달라. 민생.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성 의원님 쪽은 어때요? 예, 저도 시장을 돌고 많은 분들을 좀 뵙고 전화도 많이 하고 하지요. 네. 그런데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 지금 이 나라가 이 상태로 가서는 안 된다. 지금 현재 입법 폭주와 이 독재로 가는 거에 대한 도대체 너희 당은 뭐 하고 있느냐. 네.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상당히 그 어느 때보다 좀 무거운 그런 추석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아까 멘트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안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현안들이 다 국가의 체계와 이 국가의 기둥과 관련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현안 몇 가지 좀 저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바로 어저께 있었던 거죠. 어제 있었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법원의 체포 적부 심사가 있었는데 석방시켰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야당에서 먼저 좀 얘기를 하시죠. 하실 얘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곤란하니까 저한테. 전혀 안 곤란해요. 전혀 안 곤란합니다. 네. 아니, 먼저 뭐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 사람을 찍어내기 위해서 법을 만듭니까? 이건 이진숙 숙청법입니다.
대상자가 한 명이에요. 옛날에 한상혁 위원장이 있었을 때 정권 바뀌었을 때 나가라고 얘기를 했지 안 나갔잖아요. 네. 전현희 위원장 권익위원회에서 나왔습니까? 안 되니까 여기를 지금 현재 법을 바꿔가지고요. 그대로입니다. 직원도 그대로고 모든 게 다 그대로입니다. 숫자만 늘린다고 해도 대상이 한 명이에요. 그게 이진숙 위원장 찍어낸 법이거든요. 네. 이거 찍어내는 와중에 이제 하다가 안 되니까 구속까지 한 거 아닙니까? 저는 민주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 대통령 27번을 출석 요구했다 그래요. 근데 그것도 체포 같은 거 없었어요. 그리고 장관급입니다. 장관입니다. 사실상. 그 장관이 여러 회의에 참석해야 되고 국회에 참석해야 되잖아요. 사유서 다 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장관을 체포를 한다고요? 그러면 이 나라가 이게 정상입니까? 그럼 일반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국민들께서 굉장히 전 놀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박 의원님 한번 말씀하시죠. 지금 이제 체포 적부심에서 이제 풀려났죠. 이제 그걸 두고 이제 뭐 성일정 의원님 같은 국민의힘 의원님들이나 보수 쪽에서는 이 체포 자체가 굉장히 부당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네.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게 정치적 탄압이다라고까지도 얘기하고 계신데 그래서 저도 궁금해가지고 과연 어제 체포 적부심에서 왜 네. 이제 풀려나게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찾다 보니까 네. 담당했던 판사가 이제 입장을 밝혔어요. 네. 본인이 이제 결정을 하면서 언론용으로 배포를 했는데 이거 반 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많은 이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체포의 적법성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다. 체포는 적법했다. 체포는 적법했다. 네, 체포는 정당하고 적법했다. 네. 자, 그 이유로 이제 설명하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회 출석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됐었다라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얘기했는데 그게 과연 불가피하게 출석을 하지 않을 이유였을까?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을 이유였을까? 의문이 든다. 네. 예, 그건 사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불출석 사유.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는 국회가 출석을 요구해야 출석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네. 필리버스터 때는 출석 요구를 안 하죠. 따라 출석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가도 되는 거고 실제로 장관들 중에 제가 알기로는 안 온 장관들도 네.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게 불가피한 사유라고 난 받아들이기 어려워라고 판사가 네. 얘기했고요. 또 이게 공직선거법이라서 공소시효가 6개월밖에 안 됩니다. 다른 범죄하고 달라요. 굉장히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 번 통보를 했는데 네가 그 사실을 몰랐다고 안 나온다고 그것도 잘못됐어 라고 다 얘기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론 자체만 말씀드리면 체포 자체는 적법했어. 적법했다. 문제 없어. 네. 다만 체포한 뒤에 조사가 이루어졌잖아요. 조사를 했으니까 이제 풀어줘. 라고 돼 있는 겁니다. 읽어보세요. 여기 어디 정치 탄압이 있고 부당한 체포고 그래서 체포가 부적법하고 여기 어디 그런 말이 있는데요. 필리버스터 할 때에 필리버스터 국회가 요구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회가 요구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시면 돼요. 하잖아요. 확인하시면 돼요. 국회가 요구를 해서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불출석 요구서를 나갈 수 없다라고는 요구서를 정확하게 낸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27번 출석 요구했는데 안 나간 건 뭐라고 얘기를 할 겁니까? 아니, 대한민국이 지금 답답한데. 이진숙 위원장이 지금 현재 꼭 체포해야 될 만한 특별한 뭐 증거인멸이나 모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없잖아요. 아니, 없잖아요. 그런데 의원님, 이거를 해놓고 의원님, 지금 제가 지금 와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내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공소시효가 내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짧아요. 그래서 아니 내가 수사가 얘기하고 신속하게 있잖아요. 진행이 돼야 되는데 유선, 팩스 등으로 총 6차례 정도 통보를 했다. 세상에 이게 그럼에도 있을 수 불구하고 없는 일입니다. 불출석했고 마지막에는 지금 본인이 출석하겠다고 한 날 국회 필리버스터에 출석해야 된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는데 법원이 보기에도 그게 왜 불가피하게 아니 그러면 출석하지 그 전에는 못한 다른 사유야? 출석 이유가 라고 얘기를 한 없었습니까? 거예요. 이거는요 분명히 얘기를 하고 그래서 경찰관하고도 체포 자체는 적법하다라고 법원이 판단한 겁니다. 경찰하고도 얘기를 해서 경찰이 뭐라고 그랬느냐. 경찰이 충분히 이해한다고까지 경찰관이 얘기했던 상황이에요. 못 나오시는 이유를. 그래놓고 나서 체포영장을 한 겁니다. 자, 그 경찰이 인정한 이거를 거잖아요. 정리해볼게요. 자, 경찰이 체포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요. 경찰이 검찰에 체포영장을 신청합니다. 그다음에 검찰이 1차 판단한 뒤에
법원에 청구할지 말지를 결정해요. 네.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청구했어요. 법원도 또 한 번 고민합니다. 아, 이거 진짜 체포영장 발부하는 게 맞아 틀려? 그래서 체포영장 발부했습니다. 그래서 체포가 됐고요. 예. 그 체포된 뒤에 조사를 받고 나서 체포적부심을 신청했어요. 체포적부심에서 법원이 이 전체 모든 과정을 리뷰했어요. 특히 이진숙 측의 주장도 다 반영해서 검토를 했어요. 검토 결과 뭐라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체포 적법성 자체는 체포는 적법하다는 체포 자체는 거예요. 네. 적법하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자꾸 얘기하시면 돼요. 이 왜냐하면 부분을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법원을 법은- 존중해야 된다, 법원의 독립성을 아이, 그렇게 균형- 얘기하시면서 꼭 이렇게 균형 좀 맞- 아니, 잠깐만요. 균형을 안 맞추시자고요. 황 의원 얘기 들어보죠. 법은 경찰에서부터 공정하게 그렇잖아요. 법은 저울이잖아요. 그 저울이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서부터 검찰에서 법원까지 이르기까지 공정하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다 그럼 자, 공의 비판하세요. 자, 물론 검찰도 당연히 비판하시고 물론 얘기를 하고 법원도 있지요. 비판하시고 물론 하세요. 얘기하고 있지요. 네. 이 과정에서 지금 과연 균형을 맞췄느냐는 거예요. 어떤 증거 인멸이 근데 지금 있으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증거가 인멸이 정부의 될 거면 의도에 의해서 체포됐다는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시잖아요. 아이, 그게 아니라고 자, 지금 얘기하고 여기 있는데 사회자가 중재하겠습니다. 법원도 그렇게 아니라고 잠깐만요.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말씀 얘기 듣다 보면 시청자분들께서 다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두 분이 뭘 얘기하시려는지 계속 반복되는 말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선거법 정리를 하고요. 위반으로요. 네. 이렇게 장관급에 있던 사람 현직이나 다름이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헌법에 어떻게 안 갖다 놓습니까? 나오는 일반인이 이거는요. 없어요. 이거는 탄압이고 정말 횡포입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그리고 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경찰도 인사가 바로 있었어요. 이 경찰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저는 이 정권과 이 연결이 돼서 눈치를 보질 그럼 않으면 이렇게 있을 수 하시죠. 없는 네. 일들이 그럼 벌어진 어차피 겁니다. 하고 법원은 예. 뭔데요? 왜 그 예. 얘기를 쏙 빼놓고 얘기하십니까? 그리고 체포적부심에서 모든 과정을 리뷰했을 때 뭐라고 해요? 체포 자체는 적법하다라고 다시 한번 박 의원님. 판단했잖아요. 박 그러면 의원님. 왜 박 의원님. 판단이 그러면 그런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27번을 왜 안 했냐는 그러면 거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왜안 법원의 두 했냐는 번의 거지요. 판단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거에 지금 합리화하겠죠. 저희가 토론 시작하자마자요. 이 주제 하나 갖고 벌써 10분 넘었어요. 다른 얘기 이제 하지도 못하거든요. 자, 이거 국정감사가 이제 곧 있을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얘기로 저희가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 네. 요거 이제 또 공식화하고 있는데 자, 이것도 이제 뜨겁거든요. 아니 지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아마 이게 대통령 선거, 대통령 재판하고도 이제 연관이 있어서 그럴 것 같은데 그래픽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니 이거 이게 보면은요. 김현지하고 이 대통령 예능 녹화 이걸 좀 해야죠.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던 5개, 잠깐만요. 5개 재판 가운데 배임 혐의 관련된 게 이제 2개입니다. 대장동, 백현동 사건 배임 혐의가 이제 적용됐고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도 이제 배임 혐의가 적용됐고. 그냥 이렇게 보면 현재 5개 재판 모두 대통령의 이제 불소추 특권에 따라서 이제 중단된 상태지만 당정이 협의한 대로 만약에 배임죄가 폐지가 되면 백현동, 대장동 그리고 법인카드 사건은 모두 면소 판결이 됩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아마 야당이 반발하는 것 같은데 박 의원님, 네. 야당의 반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선은 배임죄 폐지 관련된 논의가 시작되고 진행되었던 역사가 상당히 깁니다. 이 부분은 뭐 거의 한 30년에 달하는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사실은 우리 당보다 더 배임죄 폐지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정당이 지금 성일종 의원님이 몸담고 맞아요. 계셨던 네. 그 정당이죠. 과거 이제 누가 뭐 말했는지 이런 것까지는 뭐 제가 지금 기사를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지만 굳이 그렇게 말씀 안 드릴 텐데 당 차원에서도 여러 차례 이제 배임죄를 완화 또는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을 내셨던 것이 국민의힘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어떤 역사를 반영하고 그리고 여러 정당들의 이야기도 반영해서 이번에 이 부분을 좀 처리하려고 한 거고 네. 또 사실 노조법 2, 3조가 통과될 무렵에 기업 측에서도 그러면 좀 배임죄나 이런 부분을 좀 완화해 주는 것이 균형추의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냐 네. 이런 얘기도 많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공이 반영된 논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요 배임죄 관련돼서는요? 배임죄에 대해서는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도 있고 그런데 배임죄를 우리가 2가지로 봐야 합니다.
사기업에서 행하는 이 배임죄와 공적 사이드에서 하는 배임죄는 틀려요. 기업은 이 예를 들어서 다음 기회를 잡기 위해서 또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패도 많이 합니다. R&D 같은 경우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데 실패하는 거 성공 확률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CEO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데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걸 문제를 삼았었을 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기회를 리스크로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공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공직에서는 이게 세금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국가는 리스크를 테이킹 하려고 하지 않아요. 기업이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데 일정한 보조 역할을 하거나 지원 역할은 하지요. 네. 그런데 기업에서 예를 들면 대장동이나 백현동 같은 데에 있어서 여기에 배임을 저질렀는데 이게 무슨 성남시가 기회를 잡으면서 기회를 얻기 위해서 리스크를 테이킹한 겁니까? 이거는 정말로 많은 액수를 민간 기업한테 임의적으로 주었다고 판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면소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 법을 만든다?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그래서 기업에 대한 배임죄 부분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경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지만 공공의 영역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저는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야말로 지금 시중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대통령의 옛날 성남시장 재직 시의 백현동 또 대장동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배임을 면소하려고 한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걸 한다고 하면 부칙조항에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십시오. 이거는 예외로 한다든지. 그러면 국민들이 동의를 받을 겁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자, 일단은 성일종 의원님께서도 이제 그 형법상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동의하는 것으로 보여져서 그 부분은 좀 환영을 하고요. 경제적인 측면 네.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하시는 게 이제 사기업에 대한 부분과 네. 공공의 역할을 좀 명확히 구분하시면서 얘기하시는데 제가 딱 들으면서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70년대 이론을 얘기하시는구나. 혁신의 주체가 사기업만이다. 또는 정부는 적극적 역할을 하면 안 된다. 이게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반 정도까지 이론이거든요. 지금은 수정 슈페터주의, 그다음 초기 케인즈주의의 칵테일 경제 정책을 많이 써요. 네. 정부도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어느 나라나 다 그렇게 하고 있죠. 뭐 아시다시피 중국은 중국제조 2025,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미국은 지금 뭐 반도체라든지 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 자동차 관련된 부분, 심지어 조선 관련된 부분, 막대하게 정부가 투자를 유도하거나 직접 투자하면서 기술 개발, 산업 부흥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일본 마찬가지죠. 어느 나라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굉장히 많은 역량을 투여해서 신기술 개발이라든지 산업정책 부흥을 하기 때문에 혁신의 주체가 누구이냐를 예전처럼 사기업만 그 역할을 하고 정부는 그 역할을 하지 마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달리는 자전거에 한 바퀴를 빼놓고 달리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상황이 그만큼 바뀌었다는 상황이 많이 얘기는. 그렇게 예. 바뀌었고 예. 실제로 다른 나라 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대선 때 지난 대선 때 김문수 후보나 우리 이재명 후보나 똑같이 얘기했던 게 국가적으로 대규모 자원을 조성해서 그 자원으로 신기술에 투자하겠다. 선례를 얘기해 보세요. 아니 그 투자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선례를 얘기해 보시죠. 그래서 어떤 이런 거에 부분 뭘 하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그럼 담보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니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에도 문샷이라고 해서 그런데 왜 대규모 그러면 재정을 원자력 같은 투자해서 경우는 왜 깎습니까? 원자력 대규모 같은 건 재정 왜 투자를 깎습니까? 해서 새로운 기술들을 많이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향후에 이제 미국의 경제가 부흥되고 유지 발전돼 왔죠. 우리도 이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원자력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자력이라는 것을 저희가 인위적으로 폐지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의 입장이나 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바라보기에 원자력을 지속적으로 늘려야 될 에너지원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일종 의원님하고도 한 1시간, 2시간 저도 논쟁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원 중에 원전을 늘려야 됩니까? 그게 재생에너지로 분류가 됩니까? R200 달성에 도움이 돼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 그렇게 가야 됩니까? 고준희 방패장도 없는데 과연 가능한 겁니까? 그리고 지금 원전을 늘리려고 해도 실제로 에너지가 박 의원님 에너지가 거기서 고준희 창출되는 방패장을 10년 이상 반대하는 게 걸리는데 누구냐는 거죠. 10년 후에
저희가 합의해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저희 야당 시절에 합의해서 고준희 방패장이 건설 가능한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저희가 절대 다수석이었지만 찬성을 해서 저한테 고준희 좀 기회 방패장 주시지요. 설치가 네. 가능한 법을 말씀하시죠. 통과시켰습니다. 균형을 좀 맞췄으면 좋겠어요. 네. 정부가 정책적으로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건 맞습니다. 정부는 직접적으로 기술 개발하거나 이럴 능력이 안 돼요. 아주 특수한 분야는 그것도 있어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자, 사례를. 들어보시죠. 자, 그러면 정부는 정책적으로 정책 자금 R&D 같은 경우를 지원을 기업하고 매칭해서 가지요, 네. 대개. 자, 이렇게 하는데 그 실행은 다 기업이 하는 겁니다. 새로운 산업 기업이 하는 거잖아요. 거기 하는 거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현재 정부가 이 부분을 마치 전부 다 하는 것처럼 지원이라는 건 재정 투자가 얘기해서는 아닙니까? 안 되는 재정 거예요. 투자했다가 돈 날리면 배임죄 안 걸립니까? 아니, 가만히 좀 계셔보세요. 네. 그래서 기업이 하는 거에 기업도 정부하고 5대5로 하더라도 기업은 부담이 큰 거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 리스크를 줄여주기 위해서 해칭하기 위해서 함께 같이 가주는 거예요. 네. 자, 이거는 공적 영역입니다. 근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CEO가 이걸 결정을 하잖아요. R&D를 하든 뭘 하든. 그거에 대한 책임을 CEO가 지니 이런 부분은 해줘야지요. 아니, 정부가 자, 이거는 그런데 책임을 지죠. 정부가 100% 하는 게 없어요. 100% 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100% 하는 건 또 어디 있습니까? 몇 프로 하는 예를 원자력 같은 경우 알겠습니다. 그런 거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제가 자꾸, 몇 가지만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몇 가지만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내면은 저도 몇 가지만 네. 말씀드릴게요. 결론을 사례를 내면은 잠깐만요. 그러니까 결론을 잠깐만요. 내면 네. 좋습니다. 그러면 배임죄를 없애겠다라고 법 조항을 만든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했었던 것은 예외 규정을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동의할 수 있을 겁니다. 진짜 답답한데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세요. 그래서 뭐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도 우리 대통령은 뭐 무죄를 위한 것이다. 막 이런 상상의 나래를 막 펼치세요. 전 너무 재밌거든요. 그런 얘기 보면은. 그런데 안타까운 게 많은 국민들이 그 말이 사실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드려 볼게요. 이건 어차피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는 1년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 대통령 임기는 이제 4년 8개월 더 남았어요. 조희대 대법원장 지금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퇴임 이후에 우리 대통령 재판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도대체? 근데 이거를 연결시켜가지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저희가 공격하는 것을 마치 우리 대통령 무죄 만들려고 하는 거죠.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도 말도 안 되고 임기가 지금 저는 진짜 답답한데 이거를 사실처럼 믿으시면 안 돼요. 상상의 나래를 자꾸 우리 당이 핀다 그러는데 안 피게 해주십시오. 아니 김현지 비서관 같은 경우 어떻게 총무비서관 하다가 국회 나오려니까 안 나옵니까? 그래서 지금 부속실장 갔잖아요. 만사 형통이라고 그럽니다. 만사 잠깐만요. 형통. 잠깐만요. 절대 존엄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잠깐만요. 자, 이 얘기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좀 할까요? 이 대통령께서 예능 녹화 같은 경우 문제가 됐잖아요. 이틀이 지나도록 아무런 얘기가 없었잖아요. 국정자원 화제가 났는데 국가가 지금 현재 다 수도비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옛날에 지방행정 마비가 됐었을 때 대통령께서는 뭐라고 그러셨느냐? 왜 윤 대통령 아무런 말이 없느냐? 행안부 장관 즉각 경질을 하고 그랬어요. 이거보다 수십만 배가 수천만 배가 큰 사건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런 거 왜 얘기 안 하십니까? 세월호 사건 났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분초 단위로 네. 대통령 7시간을 분초 단위로 얘기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런데 대통령은 이걸 안 하십니까? 지금 민주당이 공격했던 것을 그대로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상상의 나라라고 그러죠? 박 의원님. 일단 무슨 조희대 상상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죠? 대법원장 공격하는 부분을 제가 예를 들었고 예. 저는 지금 이런 앞뒤 관계가 현안에 전혀 있어서도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니 이런 현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에 대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국민들한테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해야죠.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지금 성 의원이 얘기한 두 여러 가지가 가지를 있지 추가로 않습니까? 얘기하신 예, 거잖아요. 김현지 얘기하고 김현지 예능 프로그램. 부속실장하고 예. 예능 프로그램. 예. 우리 선일정 의원님하고 나오면 이제 주어진 질문보다 이런 걸 더 막 끌어들이시니까. 아니 우리 박 의원님이 더 막 잘하시지. 끌어들이시니까. 자, 김현지 부속실장의 인사 이동 관련돼서는 아시는 것처럼 김현지 부속실장만 인사가 된 게 아니라 사실상 이제 전면 개편이라고 할 정도로 대통령실 인사가 많았죠. 이번 인사가 한 달 정도 전부터 사실은 이 이야기가 되어 왔어요. 그래서 공보 쪽을 강화하고 그래서 이제 김남준 부속실장을 사실은 그 공동 대변인으로 보낸 거지 않습니까? 네.
김남준이 옮기다 보면 이제 부속실장이 당연히 비게 되는 거고 거기는 또 공백으로 놔둘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부속실장으로 옮겨간 거죠. 뭐 여기는 이제 김남준 부속실장이 이동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조치이기도 하지만 네. 대통령님의 워딩이나 메시지가 좀 투명하게 과감 없이 좀 전달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최근에 한 겁니다. 특히 안타까웠던 게 약간 저도 답답했던 상황이긴 하지만 그때 삼특검법 개정안 네. 관련돼서 이것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통령실 쪽과의 어떤 소통 문제가 당 내외적으로 좀 제기된 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여전히 좀 아쉽다라는 평가가 있다 보니까 대통령의 뜻과 워딩을 가감 없이 네. 본인의 생각이나 판단 가하거나 감하거나 하는 거 없이 투명하게 전달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속실장으로 김현지 부속실장이 가게 된 거지.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슨 김현지 부속실장이 무슨 뭐 최순실이나 이런 비선 아니거든요. 성남시장 때부터 계속 공적 라인에 노출되었던 사람이에요. 국감 출석이 이제 화두 아니에요? 그 부분- 국감은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될 것 같아요? 그 출석할 것 부분은 같아요? 결정이 안 돼 있으니까 논의해서 결정하면 되겠죠. 근데 이 인사 자체를 그렇게 프레임을 잡는 것 자체는 맞지 않다. 최순실처럼 평생 비선이었고 그림자였던 사람하고 초기부터 계속 공적 라인이 있었던 사람을 똑같이 비교하는 프레임은 저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네. 두 번째 그 예능. 아니 두 가지 얘기를 다 하셨으니까 저도 두 가지 얘기를 다 해야 되잖아요. 예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시죠, 그러면. 예능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왔더니 그걸 물어보시겠다 그래서 저도 검색을 막 해봤어요. 어떤 식으로 초기 대응이 있었나. 봤더니 이제 26일 날 화제가 났었고 그다음에 이제 유엔에서 귀국하시자마자 회의를 주재하셨더라고요. 긴급 비상대책회의하고 네. 이런 것들 회의를 다 주재하셨어요. 다 하시고 지시사항 다 하시고 보고 다 받으시고 시간상으로 보니까 그리고 나서 조율됐었던 촬영에 임하셨던 것 같아요. 28일. 예, 28일 날. 네. 그러니까 26일 날 화제가 나고 10시간 만에 진화가 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대통령 실장, 안보실장 등과 함께 긴급 비상 대책회의를 다 주재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시사항이나 이런 것들 다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가신 것 같아요. 흐름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대통령이 책임을 방기했다거나 역할을 방기했다거나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 아무것도 안 했던 것처럼 또는 행적 자체가 전혀 소명이 되지 않는 사례까지 갖고 오면서 유사하게 볼 수밖에 없다. 이것도 저는 과한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자, 짧게 얘기해 주시죠. 김현지 비서관 같은 경우는 1급입니다. 아주 고위직이에요. 우리 저 차관 보잖아요. 저 일반 행정부로 보면. 그런데 이분에 대한 정보 하나도 없어요. 공개를 안 해요. 그리고 국감을 요청을 하니까 그걸 채택을 안 했잖아요. 지금 와가지고 옮겨놓고 협의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불겨졌는데 어떻게 인사를 바로 냅니까? 그렇잖아요. 설득력이 없어요. 당당하게 그러면 지금이라도 여당이 전에 총무비서관 하면서 인사 문제를 비롯해서 경제 공동체니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 네. 당당하게 나가서 그럼 받겠다라고 지금 하면 이 문제는 당연히 수면 아래로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이거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이런 부분 명확하게 하셔라 이 말씀이고 이 국정자원 이 화재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심장이 지금 파괴된 거 아닙니까? 돌아가지를 않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도 배터리가 리튬 배터리인데 이게 80%까지 충전돼 있었다는 거잖아요. 30% 정도까지 충전을 아래로 다운해야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 어떻게 드릴로 이거를 작업할 수가 있냐고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상식 이하의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세월호가 상식 이하의 일들이 벌어졌던 것처럼 지금 이 정부한테 떨어져 있는 가장 중요한 건데 48시간 동안 대통령께서 말씀이 없으셨잖아요. 회의는 하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안보실장 뭐 이렇게 몇 사람들 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 했다고 그랬으면 그 당시에 릴리스를 안 했어요. 그러니 48시간 동안에 뭐 했느냐 물은 것이고 48 동안에 또 예능을 찍었다는 거잖아요. 뭐 냉장고에 관련된 거를 이거를 주진우 의원이 이야기를 하니 그거를 또 청와대 대변인이 또 부인을 했단 말이죠. 고발한다고 얘기를 하고. 네. 아니 그러니 이 국민들이 증폭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 민주당이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에 7시간을 물고 늘어졌는데 분초 단위로 요구를 했어요. 뭘 했는지 밝히라고. 그리고 고발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당시 성남시장 하실 때 고발을 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이렇게 엄청난 중차대한 사건에 왜 48시간 동안 아무 말씀이 48시간 없었는지 동안 말이 자꾸 없었다면서요. 대통령실 이야기를 브리핑도 하고 이 메시지도 이야기를 나갔는데. 내놓으셔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야 국민들이 이 정부가 대통령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시는구나에 대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알겠습니다. 것이죠. 아니 이걸 제가 하라는 거예요. 왜 못 하십니까? 답답해서 자꾸 지금 아무 메시지도 안 나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그 정부 종합청소에서 중대본 회의 직접 주재하셨고요. 또 돌아오시자마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등과 함께 긴급 비상대책회의 하고 나서 회의한 내용이 다 브리핑 됐어요. 됐네요. 무슨 말 안 하셨다고? 아닙니다. 뭐안 아닙니다. 했다고요? 26일 날 오후 8시 15분에 발생을 자, 해서 그래서- 대통령께서 중대본 자, 그러면요. 회의 이런 거는 그래서 네. 이 아무것도 안 28일 오후 했다고 5시 말씀하시는 건 30분이에요. 다르고요.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다. 정보가 없다 그러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1급이고 이렇던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가 공개돼 있어야 돼요? 이분은 성남시장 우리 대통령이 성남시장일 때부터 계속 공무원으로 있었던 사람이고 공무원으로서 해야 되는 정보 공개 다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 갑자기 이분만 추가적으로 뭔가 더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말씀해 학력이고 모든 걸 다 공개해 주. 그거 했습니까? 아니 안 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아니, 공개해야 되는데? 공식적으로 그러면 안 했으면 야당이 요거나 국민들이 이런 거 밝히라고 그러면 밝히면 되지요. 아니 그렇게 왜 하면 국감에 안 되겠지만 나옵니까? 하면 왜 되겠지만 국감에 안 다른 나옵니까? 공무원들하고 왜 달라야 되냐고. 아니 이 다른 사람은. 공무원 다 밝혔습니다. 아니 그럼 다 그러면 밝혔습니다. 나오면 다 인적 사항이 다 나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는 모든 정보 공개를 다 했죠. 이 사람도 공무원으로서 살아왔는데. 뭐를 그리고 했죠? 보좌관이었잖아요. 아니, 뭘 했는지 얘기를 해보세요. 국회 보좌관이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무엇을 그러니까 했는지 국회 보좌관으로서 아니, 들어가면 그러니까- 정보가 다 공개돼 있죠. 아니 그러니까 무엇을 공개했는지 박 의원님이 그럼 뭐가 말씀해 공개 안 보세요. 돼 있는데? 뭐가 공개 안 돼? 글쎄, 있는데? 제가 또 그렇잖아요. 조정하겠습니다. 아니 국회 잠깐만요. 보좌진으로 학력이 등록돼 있으니까 공개됐습니까? 내용 다 확인할 수 학력이 있고 공개가 됐습니까? 그전에 출신지가 공개됐습니까? 그동안 경력이 다 공개가 됐습니까? 뭐 자, 법을 위반했어요? 여기- 어떤 기준을 잠깐만요. 위반했는데? 박 의원님.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성현이- 아니 공개하는 말씀 거지. 되는 얘기를 해주세요. 왜 이 성현이- 사람만 더 특별히 공개해야 되는데요? 아니 자, 대통령실에 제가 이 1급에 들어가면 국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발표를 해달라는 거예요. 성 의원님, 예. 제가 이제 또 중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거는요. 이것도 역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합의를 하면은 그거에 따르겠다는 게 입장 아닙니까? 네. 예, 그러면 그 입장에 따라서 국정감사 기간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를 또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예. 민주당이 거부를 했죠. 아니 이제 또 합의가 안 된 겁니다. 논의를 다시 하면 되죠. 그리고 그거는. 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니 그 예단하지 마시고요. 이제 아니, 민주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같은 아니, 입장이시잖아요. 제가 못 들었는데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아니 민주당이 합의했던 것도 네. 저 특검법 연장하는 것도 다 깼는데 이게 합의가 되겠습니까? 아니, 저는 안 된다고. 논의를 봅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니 왜냐면 논의해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네. 그거는 여야가 합의를 하면 행정부는 거기에 따르겠다. 아, 그렇게 이렇게 되겠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좀 기다려 보시고요. 네. 협의를 아니 이루어졌으면 근데 좋을 것 너무 같습니다. 과한 프레임을 자꾸 잡으시니까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김현지라는 사람에 의해서 인사농단이 있었다거나 뭔가 농단이 있었다. 뭐 그런 것들 구체적으로 가지고 오보세요. 그런 것도 없으면서 아니 장관이 시장에서 돈은 무모가지고 아니 저 왜 없습니까? 장관이 국장 인사를 하니까 그 왜 마음대로 하냐고 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강선우 장관 후보자도 사퇴할 때 김현지 아니, 그 비서관이 무슨 근거가 있고 의견을 무슨 언론에 다 그 나왔으니까 얘기 드리는 있어요. 말씀입니다. 언론이 아니 그럼 성현님. 민주당은 옛날에 공격할 때 다 근거만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까? 예? 성 의원님,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런 말씀 자체를 국정감사에서 정확히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해도 될것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네. 절대로 야당이 세우지 않을 겁니다. 선입견 갖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네.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정부 여당하고 야당의 전국 운영 평가 이거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게 여론조사거든요. 최근에 나온 저희 여론조사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지난달 2일 공개된 전국 지표조사 MBS 결과인데요.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 평가하는 응답자 57%로 집계됐습니다. 한 달 전 조사와 비교했을 때 5%포인트 이제 하락한 수치고요. 이번 조사는 엠블레인 퍼블릭 등이 지난달 29일부터 이번 달 1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한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그래픽에 나온 지지율이 지금 내려가고 있거든요. 대통령 지지율이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글쎄요, 뭐 어떤 여론조사를 보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 같거든요. 뭐 만약에 그렇다면은 예. 그러니까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추이는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제 봤던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이제 국정 지지율 60%대로 나온 것도 제가 네. 있어서 저걸 특별히 고르신 의미가 있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에 따라 다르다라는 네. 말씀을 먼저 전제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우려되는 점 또는 뭔가 어떤 여론조사에서든 좀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 만한 사항을 여쭤보신다면 아무래도 지금 미국과의 관계가 그렇게 쉽게 잘 풀리고 있지는 않죠. 뭐 관세 그런 부분, 협상이요. 그런 부분이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좀 애를 많이 쓰고는 있는데 여전히 이제 민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예. 당내에 보면은 김영진 의원이라든지 유인태 전 네. 의원 같은 네. 경우도 이런 얘기를 해요. 민주당이 네. 지금 대통령 지지율 까먹고 있다. 진짜 그런가요? 그래서 그건 평가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뭐 우리 당 사람이라면 또는 우리 당을 지지하는 분들이라면 사실 내란 종식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꼽는데 그렇죠. 주저함이 없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내란 종식 과정에서 보여줬던 법원의 석연치 않은 모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바로 잡으려는 시도라든지 또는 진상을 밝히려는 시도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과정이 반드시 좀 필요하다. 오히려 좀 법원이 뭐 국회법 규정이라든지 헌법 그렇죠. 정신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좀 소극적 또는 부정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보면은 또 국민의힘이 그렇다고 아주 높게 나오지도 않아요. 이것도 좀 문제 아니에요? 야당으로서의 역할 제일 잘 못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론조사의 방향은 문 대통령 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다고 봐야지요. 문재인 예, 대통령하고요. 특히 이 김만원 평론가께서 어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파에 있는 분들이 응답률이 낮은 거를 고려해야 된다. 이분들이 우파 사람들이 응답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착시적인 현상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가 한 50%, 60%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안 나온다라고 이 평가를 하시는 걸 제가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저는 지금 이 국정자원 화제라든지 또 김현지 또 이 이진숙 문제라든지 또 대통령의 네. 이 예능에 대한 여러 가지 이 국가의 아주 위기적 상황, 재난 속에서 이런 예능을 찍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으로 좀 줄 거라고 보여지고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이 한미 관세 협상은요. 네. 굉장히 이 정부가 자초한 겁니다. 이 정부가. 이 정부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니 워낙 한미 정상회담이 잘 돼 있어 합의서가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외교 천재라고 아주 칭송을 했거든요. 네. 자 그랬는데 지금 현재 이 관세 협상에서 지금 현재 상당히 위기가 지금 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3,500억 불에 대한 제안을 누가 했느냐? 누가 했느냐? 그럼 어떻게 했는지? 그러면 3,500억 불을 저 미국한테 우리가 투자한다 그러는데 정부는 간접 금융을 통해서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왜 처음부터 그 이야기를 왜 꺼내지 않고 듣지 않고 갔다고 한다면 무능한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팀들을 갖다가 외교 천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국가의 이 법률 체계를 허무는 건 물론이고 지금 경제 문제까지도 잠시 뭐 소비 쿠폰 일부 주어가지고 재래시장이 좀 붐빌 수 있을진 모르나 장기적으로 보면 이 3구를 비롯해서 굉장한 위기가 지금 이 정부에 왔다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관세 협상 관련돼서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이틀 전인가요? 일본의 경제 재생상의 발언이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냥 발언이 아니라 어떤 강연회에 가서 설명을 쭉 한 내용이에요. 미국과의 협상에 대해서 본인이 확인했고 본인이 알고 있는 바를 쭉 얘기한 겁니다. 네. 경제 재생상이니까 실무를 담당하겠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협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5,500억 달러 투자에 대해서는 1에서 2%만 실제 직접 투자고 나머지는 대출이나 보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양해각서를 미국하고 체결한 이후에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사실 이렇게 이해를 했고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미국은 이게 선불이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캐시를 네, 꽂으라는 거 아닙니까? 꽂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네. 마치 뭐 이재명 정부만의 어떤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전 이해가 안 되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좀 국민의힘도 국민 아닙니까? 대한민국 네. 국민이시잖아요. 그리고 국익을 생각하시는 입장이고 힘을 모아주셔야죠. 미국과의 협상이라는 게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럼 힘을 좀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초당파적인 어떤 협력이 그럼요.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이런 것도 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실수할까, 어떻게 하면 실패할까, 트집 잡기, 꼬투리 잡기 계속 그런 것만 하시면 전혀 도움은 안 된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경제 재생상도 미국과 일본의 경제 재생상도 이 미국의 얘기하고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며칠 전 보도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그나마 그래도 우리나라가 우리 정부 들어서서는 경제가 좀 상승 국면에 있습니다. 원래 올 초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0.7%였는데 지금 1%까지 0.3% 올라가는 것으로 잡고 있고 지난 분기에 수출이 역대 최대였습니다. 같은 동기에 비해서 6.9% 정도 늘었다고 지금 발표가 나오고 있고요. 미국은 관세 영향으로 한 1.4% 정도 줄었지만 나머지 주요 수출국에서 대폭 증가하면서 상당히 지금 수출 호조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 이제 경제 지표도 조금 더 상향될 거로 보여집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해나가고 있고 힘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일본이 말이죠. 힘을 좀 합쳐주세요. 일본이 네. 전 박 의원님 저런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본 정부와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5,500불 하기로. 지금 뭐 경제 뭐 장관이 이런 얘기 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붙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일본을 거쳐서 미국으로 가셨잖아요. 예, 예. 정보도 받고 갔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어마어마한 이 문제가 걸려 있는데 예. 이거를 지금 일본을 핑계대서 빠져나간다. 전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또 3,500억 달러라고 하는 거는 과합니다. 저희도 이건 우리나라 경제 그러니까요. 규모나 일본하고 우리하고 틀려요. 일본은 기축통화국이고 또 일본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많은 1조 한 3, 4천억 정도 되는 달러를 보호하고 있는 이 나라예요. 우리는 여기에 87%예요. 외환보유고에. 이거를 모르고 했다 그러면은 지금 정부 여당의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 실무자들한테 질책을 하고 할 일이고요.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그거 아니 건 잠깐만 좀 계셔보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국민들한테 이해를 생각을 제가- 해야지 그걸 안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야당 보고 건- 도와달라. 자 그러면 지금 여당은요 광우병 같은 경우도 국민을 속였습니다. 아이고. 응? 사드 해가지고 아이고. 누가 안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아이고. 후쿠시마 오염 처리소 해가지고 우리나라 오염이 된 적이 있습니까? 아이고. 과학의 진리까지도 국민을 속였던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여당 되니까 야당 보고 도와달라. 도와야죠, 도울 거. 자, 국익을 위해서 돕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진영에 있는 정부부터 실무적으로 또 이게 협상이 잘못됐으면 그 부분부터 질책을 하고 야당 보고 도와달라 그래야지. 네. 아니 엉터리 성적표를 갖고 와가지고 지금 아니 그러면 왜 처음부터 한미 정상이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회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해놓고 나서 지금 와가지고 야당 보고 계속 도와달라. 혼자만 말씀하실 거예요? 계속 혼자만 아니 말씀- 계속 얘기하셔서 저한테 길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박 의원님 같은 네. 그래도 사람들이 자, 박 이런 의원님 부분을 얘기해 정확하게 주십시오.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의 관계든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계든 협상의 내용에 대해서 이해한 건 큰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미국이 선불의 형식으로 바꿨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으니까 힘을 합쳐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면 선불인지 그러면 간접 지원인지 이거 처음부터 협의를 안 했습니까? 아니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일본조차도 지금 우리 경제부 총리를 비롯해서 말씀을 못 드리게. 아니 경제부총리를 비롯해서 이 사람들이 선불인지 간접 지원인지 아니 2, 3% 현금 지원하고 아마 이제 나머지 간접 지원했으면 이걸 처음부터 협의를 안 이 프로를 했습니까? 보시는 분들은 제 이야기를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일본도 예. 협상 결과는 선불이 아니라고 이해했다가 맞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렇게 이해를 바뀐 했기 거고, 때문에요. 시청자분들도 우리나라는 이해하실 선불이 거예요.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미국은 지금 선불을 주장하고 있는 알겠습니다. 거고요.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박 의원님 미국과 이 방송입니다. 방송입니다. 제가 그래서 국민 속이지 제 얘기라는 마세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국민 속이지 마세요. 아니 민주당에 책임 있는 분이라고요. 아프다 진짜. 자 그런데 말씀드리기가 참. 그 일본 정부와 미국 정부가 5,500불 현금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자 그랬는데 지금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아니, 그게 아니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선금으로 하든 간접으로 하든 의원님, 이거를 제가 그게 이해했었어야 아니라고 되는 지금 거라니까요.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제 얘기를 빌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일본 박 경제 의원님, 재생상의 박 의원님, 말을 빌어서 여당 의원은 말씀드리는 정확하게 거잖아요. 확인 나와서 얘기를 예, 정확히 박 의원님 나와서 얘기를 말씀드린 거죠. 하셔야죠. 정확히 박 확인해서 의원님, 말씀드린 박 거죠. 의원님, 의원님이 박 고집을 의원님, 피우시고 안 들으시려고 박 그러는 의원님, 거예요. 박 의원님. 들어주세요. 야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판만 하면 안 박 돼요. 의원님, 비판 안 합니다. 박 의원님. 비판만 안 합니다. 힘을 모아주실 때 힘을 잠깐만요. 모아주셔야죠. 계속 같은 말만 하세요. 지금 똑같은 말? 얘기 계속 어떤 반복하시는 거예요. 자꾸 반복하시죠. 여기도 같은 거고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제가요. 자 보면요 여야를 막론하고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이 이제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들의 휘둘리는 현상이 이제 점점 두드러지는 것 같다는 지적도 이제 많이 나오는데 전당대회는 물론이고요. 공천 등에서도 이들의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국민을 상대로 정치하기보다는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게 되고 이렇게 되면 대의민주주의를 왜곡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많이 하거든요. 뭐 이쪽에도 그러고 이쪽에도 그러고 다 당내에 보면은 강성 지지층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뭐 지지층, 그러니까 굉장히 활성화돼서 발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마 강성 지지층이다라고 지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지지층을 강성, 약성 이렇게 분류하는 것 자체도 좀 이해는 안 되는데요. 발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정치 고관여층이시고 활동력이 있다 보니까 이제 발언력에 대한 평가는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들 이야기만 듣고 정치한다, 우리 민주당이. 그건 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한번 생각해 보실게 불과 한 1년 몇 개월 전에 총선이 있었어요. 그때 총선 때 연동형 제도를 유지해서 총선을 치르느냐 아니면 병립형으로 제도를 수정해서 선거를 치르느냐라는 논쟁이 굉장히 격한 네. 논쟁거리였습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당원분들이 그때는 뭘 얘기하셨냐면 병립형으로 제도를 수정해서 총선을 치러야만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고 네. 당시 최고위원님들 중에 상당수도 제가 그때 최고위원회 원내수석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당원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논리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네. 그러나 결국 판단은 그렇지 않았죠. 여러 가지 이제 저희들이 고민하고 또 말씀도 당연히 듣지만 당원분들의 말씀도 듣지만 뭐 여러 가지 저희들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또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연동형으로 선거 치르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네. 그런 의견이 이제 내부에서 토론 끝에 정리가 됐고 이재명 대표님이 이제 그 당시 대표님이 연동형으로 치르겠다. 뭐 이렇게 결정이 났었던 사례가 있어요. 저는 뭐 이거를 그냥 대표적 사례의 네. 하나로 드는 예. 거고요. 실제로 진행되는 것을 보면은 그렇게 진행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인상 비평적으로 평가하시는 것보다는 좀 정확히 좀 지적해 주신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뭐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는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이시죠? 어떤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거 결정이 잘못됐다. 그리고 그 결정에는 특별한 어떤 합리적 근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된 일부 당원들의 목소리만 반영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네. 얘기를 해주시면 좋은데 많은 경우가 조금 인상 비평적인 경우가 있어요. 제가 지금 예를 든 것만 해도 1년 반 전에는 진짜 당이 쪼개질 정도의 큰 논쟁거리였거든요. 아니, 기억나요? 예. 네. 근데 그게 정리가 어떻게 됐는지도 기억하실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봐주시면 함께 봐주시면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어때요? 선거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활동력 있는 게 강성 지지층이기 때문에 네. 지지를 받기 위해서 일정 부분 후보자들이 소구를 하지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여든 야든 활동하는 거는 꼭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요. 강성 지지층 아니면 정치가 안 돼요. 아니 대야 관계를 하는데
정청래 대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하고만 악수를 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 뭐 송원석 대표를 비롯해서 장동혁 대표 악수하시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밥 먹으면서 악수시켰습니다. 이런 상태로 해서 되고 난 이후에도 이러니 대한민국 정치가 과연 올바로 갈 수 있겠는가. 야당은요, 어차피 여당을 상대로 해서 싸우는 게 본업입니다. 야당은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민주당은 야당이 아니에요. 여당이 된 거거든요. 이쪽은 모든 걸 다 갖고 있어요. 협치도 힘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합의한 것도 특검법 연장 합의하는 것도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이 개딸들이 떠들으니까 깬 거예요. 그러니 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치를 누가 좌지우지하고 있냐. 저는 이런 부분은 집권 여당의 책임이 좀 굉장히 크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한번 좀 보십시오. 저희가 여당이 되고 나서 무조건 다 밀어붙이기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좀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상법 개정 같은 거 합의 처리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거부권 행사하셨던 법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 복지위만 해도 문신사법, 의료인들이 그렇게 반대하지만 합의 처리했고요. 연금개혁 합의 처리했습니다. 이거 사실 21대 때는 정말 싸웠던 주제인데 이거 합의해서 모수개혁 했지 않습니까? 간호사법 합의 처리했고요. 그다음에 의료진 복귀에도 여야가 같이 힘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치 이제 우리 당이 옛날에 하신 모든 것만 얘기 걸 안 해. 아니 올해 한 거예요. 다 이게 다 올해 한 거잖아. 올해 25년. 예. 그래서 이게 마치 뭐 우리가 다 밀어붙이는 것처럼 이 국회가 입법적으로 민주당이 독재하는 곳으로 전락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인상비평적으로 자꾸 프레임을 잡으시려고 하지 마시고 네. 반면에 이제 삼특검법이나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국민의힘이라든지 전 정부 인사가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란 그렇지 않습니까? 김건희 특검, 최혜병 다 그래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반대하실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인간적으로 이해는 됩니다. 본인 수사하는 법을 강하게 했다거나 길게 한다면 다 반대하시죠. 그러나 필요한 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오히려 좀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한다니까 클리어하게 받고 가자. 해주시면 오히려 괜찮죠. 근데 너무 그걸 반대하시니까. 우리 박 의원님이 말씀을 잘못하고 계세요. 국민들께 들으시면 다 그런 줄 아실 거예요. 이게 정권을 잡고 난 후와 잡기 전하고 틀립니다. 문신사법 같은 경우는 21대 저도 냈던 법이에요. 이제 시대 흐름이 바뀌어서 최근에 통과됐잖아요, 이건. 그렇습니다. 그 전에 안 통과했다가 저희 당에서도 냈던 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합의해서 처리되는 것들은 지금 있다니까. 특검법 같은 경우도 보시자고요. 상법도 거부권 행사하셨던 것도 합의해서 처리가 되죠. 특검법 같은 경우도 민주당 특검이지 그게 합의된 특검입니까? 민주당이 여당 된 다음에 한 거예요. 특검은요, 야당의 요구에 의해서 집권 여당이 덮거나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발의는 저희가 야당일 때 해놨어요. 이 부분도 여당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부분도 여당이 다 임명을 한 거지 않습니까? 여당이 검사들 다 임명하고 그러니까 행정부와 입법부가 한 몸이 돼 있는 거예요. 권력 분립이 안 돼 있다고요,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게 민주당법이지 이게 과연 이게 정상적인 법입니까? 윤석열이란 분이 몸담았던 최순실 특검도 그 당시 정부의 반대쪽 사이드만 추천권을 가졌어요. 그거 합헌이라고 판단 나왔습니다. 헌재에서. 아무 문제 없고 그게 만약에 문제 있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가서부터 따지세요. 자, 그거는 여야가 합의해서 한 거지요. 요것도 한번 저희가 또 시간이 얼마 없어갖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헌법 20조를 보면은요. 종교, 정치는 분리된다. 이렇게 이제 명시가 돼 있어요. 이제 국가가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대신에 종교도 국가 정책이나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인데 그런데 최근 우리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정교 유착 의혹이 이제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이런 의혹이 있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교 분리 원칙은 엄격히 지켜줘야죠. 이거는 이제 특정한 정교가 정치적인 영향력을 과대하게 가지게 될 경우에 국가가 잘못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헌법은 다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데 맞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엄격하게 지켜줘야 되고 여기에 이제 손상이 될 법한 부분이 있다면 뭐 제대로 조사돼서 뭐 처리돼야 되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통일교 유착으로 이제 특검 수사 받고 있고 하는데, 근데 민주당도 뭐 마찬가지로 최근에 보면은 서울시 의원의 이제 의혹이 좀 있어요.
성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종교 분리는 맞는 얘기지요. 그리고 어느 특정 종교가 깊숙하게 정당에 침투해 있다든지 이렇다면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요. 네. 그건 분명히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네. 그러나 종교 분리를 한다고 그래서 잘못하는 정치거나 불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입 다물고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공정하게 얘기를 해야죠. 옛날에 우리가 민주화 운동할 때 종교계에서 독재와 싸워서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습니까? 민주당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입막음만 하려고는 안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그렇죠. 지금 우리 통일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는 제3섹터에서 공정하게 수사를 하면 좋겠어요. 또 민주당도 하고 있은 3천여 명 정도가 또 집권한 다음에 이게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의원에 의해서 녹취에 의해서 나온 거니 이 부분도 제3섹터에다가 특검을 하든지 하면 양당이 다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또 객관성을 보여줄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저는 민주당이 왜 못 받냐는 거예요. 특검 요구를 저희 당이 했거든요. 이미 통일교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3,000명 한 것도 특검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균형이 맞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벌써요. 저희가 시간을 보니까 55분 이제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여기 질문지 주셨던 거에 3분의 1도 못했어요. 그게 두 분 의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시청자분들 정말 죄송해요. 아니 진짜 근데 다양한 정보를 드리고 싶은데 성일종 의원님하고 말씀 나누다 보면 좀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네. 그래도 국민의힘 의원님 제가 다 좋아하긴 하지만 네. 그중에서 성일종 의원님이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또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네. 또 자, 말씀 많이 드리게 그러면요. 되네요. 현안이 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예. 현안이 많아요. 마지막으로요. 미처 못다한 말씀이 있거나 아니면은 정치 발전, 대한민국의 정치 통합을 위해서 꼭 이것만 해야 된다. 이런 게 있다면은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박 의원부터. 먼저 할까요? 사실 이제 내외적으로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가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야, 뭐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혜와 힘을 모아야 되고요. 정치는 큰 틀에서는 그 방향으로 저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 큰 틀로 신속하게 그리고 원활하게 가기 위해서는 작년에 있었던 그 내란에 대해서 적절한 판단과 심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안 됐는데 무조건 봉합하자. 이거는 사실은 헌정 질서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 거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의힘이 전향적 자세를 좀 보여주면서 협치의 방향으로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개인적인 바람을 한 번 더 말씀드려봅니다. 네, 성 의원님. 저는 집권 여당이 국가 허물기를 좀 멈춰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준석 숙청법을 비롯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내쫓으려고 전과 구범을 데려다가 청문회를 헐고 지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이 기둥을 허물고 있거든요. 우선 이 법치를 지키지 않고 또 지금 야당이 하는 필리버스터도 못하게 법을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법에 의한 지배를 하겠다는 겁니다. 법의 지배가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여당이 국가를 정말 잘 책임 있게 경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또 한미 이 관세 협상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소상히 국민들한테 이면 합의된 게 있으면 있는 대로 무슨 합의가 있어 왔는지 경과는 어땠는지 정확히 알려주어야 국민들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을 정확하게 하실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지금 전혀 내놓지 않고 야당 보고 무조건 도와라. 국익을 얘기라고 한다면 야당이 도울 수 있겠습니까? 야당이 도울 수 있도록 협치를 여당이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 직장인들의 추석 떡값은 평균 7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아예 한 푼도 받지 못하는 분들도 적지 않고요. 반면에 국회의원들은 명절 휴가비 명목으로 425만 원씩 받았다고 합니다. 여야의 극한 대치로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한 민생 법안이 70여 개나 되는데도 말입니다. 우리 정치가 정쟁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고단한 시민들의 삶도 두루 살피며 든든한 희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십시오. 이러진난 라이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